주말 사이 중동에서 전쟁 확산 바람이 불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코스피는 오전장 초반 4% 넘게 하락해 한때 5,200선까지 내줬습니다. 금융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고 중동 상황과 국내외 유가까지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개장 직후에 특히 코스피가 크게 밀렸는데 현재는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4.7% 하락한 5,180일로 시작했지만 장중 5,200선을 넘겨 5,274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5,2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01로 3.5% 가까이 하락 출발한 이후 지지선 1,100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현재는 1,09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이 1조 원 이상, 기관도 780억 원 주식을 사고 있지만 외국인만이 1조 2천억 원 이상 순매도의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낙폭이 큰 만큼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고 있겠습니다만 특징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중동전 확전 우려의 반도체 대장주도 동반 하락해 삼성전자는 3% 이상 빠져 17만 원으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도 6% 가까이 급락하며 87만 원을 내줬습니다. 시총 상위 10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만이 3% 이상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슈퍼섬유, 아라미드 원료 TPC 공장 준공 호재의 애경케미칼은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에 LPG 관련주와 알루미늄 관련주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료 수급이 막힌 비료주도 강세입니다. 나프타 공급 차질에 탈플라스틱 관련주 한국 패키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증시 못지않게 환율 역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510원대 중반까지 올라서 사흘째 1,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원화 가치의 추락과 함께 우리 시장을 떠나는 외국인의 움직임도 가속화되는 흐름입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환율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네, 1,51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1,516원 10전에 주간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불안이 상당한데요. 주말 사이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꾸준히 상승해 100을 넘겼습니다. 고환율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달 평균 달러원 환율은 1,489원에 달하는데요. 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합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도 연관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30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부터 코스피에서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기 시작하더니 이달 들어 규모를 더 키우고 있는데요. 두 달간 총 순매도 규모는 50조 원에 달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밖에 이달에만 개인이 30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를 지지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가 장기화될 경우 증시의 회복도 더뎌질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어 외환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이어갑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는 이란처럼 서쪽에 홍해와 아덴만을 끼고 있어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위치가 중요한 국가가 예멘입니다. 이곳이 주말 이란 편에서 참전하기로 선언하면서 국제 정세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유가가 얼마나 더 올랐습니까? 5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이 3% 가까이 올라 장중 배럴당 116달러, 103달러 선을 각각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서 브렌트유는 112달러대, WTI는 99달러대로 마감해 종가 기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후 전자거래에서 가격이 더 뛴 겁니다. 주말 사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공식 참전한 영향이 컸는데요. 후티는 현지 시간 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뒤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후티가 홍해 쪽 원유 수송 길목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 해역의 봉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충격이 예상됩니까?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평상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가 지나는 곳입니다. 현재는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던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면서 대체 경로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이용해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 쪽에서 원유를 받아 우회하려는 유주선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막힐 경우 그간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을 감수해온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본격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유럽 역시 지중해, 수에즈우나 홍해로 이어지는 에너지 수입로를 EU 해군 작전 범위에 포함시킬 정도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확전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피즈 정광윤입니다. 국내에서는 휘발유값 상승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2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나흘째를 맞은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다시 1,900원을 넘겼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질 않자 정부는 민간의 차량 오부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민간 차량 오부제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내용인데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민간도 차량 오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된다면서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민간도 차량 오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에서 2단계인 주의 단계입니다. 이를 3단계인 경계로 올리면 민간도 에너지 절약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량 오부제가 이제 민간까지 확대가 만약 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 됩니다. 네, 정부가 가격을 누르고는 있지만 국제 유가의 급등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죠. 현재 일선 주유소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27.59원입니다. 어제보다 13원 넘게 뛴 건데요. 서울 휘발유 값은 이달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줄곧 리터당 1,800원대로 유지가 되다가 어제 17일 만에 다시 1,9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가 각각 210원씩 올랐는데 앞선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주유소 판매가 인상으로 즉각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중동 모래바람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채권 금리까지 뛰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7% 금리가 3년여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또 문제는 모레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가산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가산금리가 달라진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개편안이 다음 달 1일부터 반영되면서 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를 전망입니다. 기존의 출연료율은 변동, 고정금리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됐지만 모레부터는 산정 기준이 대출 금액으로 바뀌는데요. 개정 기준료율은 평균 대출금의 0.5배 이하인 경우 연 0.05%, 0.5배 초과 1배 이하인 경우 연 0.13%, 1배 초과 2배 이하인 경우 연 0.27%, 2배 초과인 경우 연 0.3%가 부과됩니다. 주신보 출연 대상 주담대 평균 금액은 약 2억 4,900만 원인데요. 즉 4억 9,800만 원 이상을 대출받게 되면 최대 0.3%의 요율이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실수요자들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주신보 출연료율이 대출 금액에 연동돼 오른다는 건 고액 주담대를 많이 취급한 은행들의 출연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뜻인데요. 은행들이 이 비용 부담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에서 7.01%로 상단이 7%를 돌파했는데요.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7%를 넘어선 건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걸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4월에서 6월까지 석 달간은 은행이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걸 제재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량진마저 국민 평형이 25억 원대로 책정되면서 이제는 큰 집보다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노량진 6구역 재개발 단지인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약 25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21억 원 안팎으로 비강남권임에도 2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이 단지는 총 1,499가구 규모로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으로 이번 청약 결과가 향후 다른 구역 분양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고요. 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을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른바 국민평형은 36.8대 2를 기록했고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평형은 6.9대 1에 그쳤습니다. 과거에는 대형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했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집값 하락을 겪으며 투자 수요가 빠진 영향입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5천만 원을 넘어서고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가 각각 4억 원, 2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대형 평형은 사실상 현금 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반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은 상대적으로 자금 계획이 가능하고 1에서 2인 가구 증가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청약 쏠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 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평상시보다 월급이 유독 많거나 혹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4월 월급에서 희비가 엇갈린다는 건데 이게 구조가 어떻습니까? 네, 이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부과했다가 그 다음해 4월에 지난해 월급 증감을 반영해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었다면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다음 달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작년에는 전년 기준 건보료 정산에서 더 내는 경우는 평균 20만 3,600원을 냈고 반대로 돌려받는 경우는 평균 11만 7,2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네, 이게 개인에 따라서는 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나눠서 낼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납부액이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이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의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로 자동 정산이 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5월 목표라고만 밝혔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일을 특정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통과도 전에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국회가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내서 추진하라고 했던 터라 정해둔 날짜를 지켜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해둔 출시일이 언제입니까?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권이 5월 26일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증권실음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판매를 개시하는 날로 잡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6월 안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했었다가 5월 내 출시로 목표를 앞당긴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현황을 보고받은 뒤 좀 더 적극적으로 출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서 매년 6천억 원씩 5년간 총 3조 원 수준으로 조성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위와 재경경제부는 지난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국회 전문위원과 의원들에게 과세 형평성 논란과 세법 통과 전에 운용사 선정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최병권 수석 전문위원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둬야 한다고 하자 박수영 의원이 1인당 납입 한도가 2억 원 아닌가라며 예컨대 가족이 우회적으로 아들과 와이프 등을 동원하면 4인 가족의 경우 8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정책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면서 연령 요건은 19살 이상 또는 15살 근로소득자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이 법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증거로 운용사 3군데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했느냐고 꼬집자 손영채 금융위 국민선장펀드 추진단장은 상품 출시는 당연히 세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뤄질 것이고 그 사전 단계를 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KT의 아프리카 르완다 사업이 4천억 원의 손실을 낸 채 결국 법적 다툼으로 넘어갔습니다. 25년 독점권을 믿고 뛰어들었지만 현지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사업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12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 어쩌다 국제 중재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까? 네, KT와 르완다 정부 간의 분쟁은 현재 모리셔스 소재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발단은 르완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점 사업권 변경이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3년 르완다 정부로부터 2038년까지 25년 동안 LTE 도매 사업권을 따내서 1,000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은 기대와 달리 부진했고 또 르완다 정부는 LTE 확산이 더디다며 KT의 독점 사업권도 취소했습니다. 르완다 진출 이후 올해까지 4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KT는 이 투자 당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유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KT가 실제로 풋옵션 행사에 나섰지만 르완다 정부 측도 국가가 손해를 봤다면서 거부해 결국 중재 절차를 번지겠습니다. 네, 이미 누적된 손실 규모가 상당한데 현실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사업 철수를 고민할 정도로 이미 현지 사업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KT 측은 수익화를 위해서 르완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인데 일방적으로 훼손된 상황이라면서 중재 절차로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새로 지휘봉을 잡게 될 박윤영 대표가 이 해묵은 부실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돌파구를 찾을지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반도체 수장과의 면담으로 성사된 삼성전자 노사 간 집중 교섭이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수순에 들어가며 내부 참여 압박까지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삼성 주요 계열사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극적으로 협상이 재개되나 했는데 며칠 못 가서 다시 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간 집중교섭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이 현실화된 건데요.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DS 부문 영업이익 10% 기준 상한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OPI 50%에 초과하는 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하고 LSI와 파운드리는 적자 개선 시 25%를 추가 지급한다고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올해 영업이익 1등 달성 시 영업이익의 3%를 추가로 투입해 특별 성과급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OPI 상한 폐지를 담은 제도 개선 없이는 교섭이 어렵다고 맞서면서 결국 결렬됐습니다. 네, 노조는 조합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도 더 높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을 향해 파업 불참여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재차 공언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5월 파업에서 DS 부문 사업부, 팀별 연차 혹은 쟁의근태 참여율을 공개하겠다라면서 참여하지 않는 사업부는 성과급, 근로조건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초기업 노조는 파업 중 근무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하고 이들의 명단을 관리해 해고나 강제전배 등을 논의할 때 우선 안내한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
있어 내부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창사 첫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조는 95%가 넘는 찬성표에 힘입어 5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하림 등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닭값을 올렸습니다. 어느덧 2만 원을 훌쩍 넘긴 배달 치킨 값이 조만간 3만 원대로 일반화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공급 닭고기 가격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과 계열사인 올품, 그리고 마니커 등 주요 업체들이 최근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5%에서 10% 올렸습니다. 하림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유경종계 살처분이 많았고 이동중지 명령까지 겹쳐 공급이 부족해졌다면서 환율 상승으로 수입 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가 인상 여파는 소비자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닭고기 소매 가격은 1kg당 6,500원을 넘어섰는데요. 주간 평균 소매 가격이 6,500원을 넘긴 것은 2년 9개월 만입니다. 네, 배달시켜서 먹는 치킨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닭고기 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도 최근 올랐습니다. 매입 가격이 10% 넘게 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미 프랜차이즈 인기 메뉴는 배달 한 번 시키면 배달비를 포함해서 3만 원에 달합니다. 직접 인상 부담의 음료와 소스, 무 등의 서비스 축소도 진행 중이고요. 배달 가격을 더 높이는 이중 가격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치킨값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3만 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금 보신 치킨값뿐만 아니라 김밥부터 호텔 뷔페까지 최근에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면서 외식 한 번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재료값에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올랐다는 게 이유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음식값을 올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남는 게 없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외식업계 매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체 경영 현황을 봤더니 지난 2024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8.7%에 그쳤습니다. 2년째 한 자릿수에 머물며 감소세입니다. 특히 식재료비 비중이 36.3%에서 40.7%로 크게 늘었고 인건비 등 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526만 원으로 4년 새 41% 늘었는데 각종 물가급 등 여파로 남는 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평균 매출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영세 매장과는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상황을 정리해보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이익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건데 이러면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들도 고물가의 외식도 가성비와 초저가를 선호하는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김밥이나 간이 음식점 매출액이 1년 만에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불황 국면에서 외식업계는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와 테이블 오더 등 무인 주문기 도입률이 3년 사이 13%로 3배 늘었고 식재료 구매 형태 역시 바로 조리할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의 구매 비중이 5%포인트 넘게 확대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의 호황과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확대에 힘입어 자산운용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운용사 순이익은 3조 13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수료 수익과 함께 운용사가 고유 재산을 투자해 얻은 증권 투자 이익이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시장 지표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대형 운용사 쏠림과 과당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된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값은 2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43% 상승해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확대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0.16% 하락해 지난 2024년 3월 이후 2년 만에 가격 상승을 멈추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상승폭이 약화됐는데 강남권 고가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급매물 거래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이어 쿠바를 향한 무력 행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의 군사력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가끔 써야 할 때도 있다면서 쿠바가 다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